소개할 어떤 주제, 논문 세미나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논문 제목은 Very Deconvolutional Network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입니다. 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준식님께서 디퓨전 모델, 생성 모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뭔가 이 CNN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분류 모델인 CNN 모델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 인트로덕션을 설명드리고 아키텍처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했는가, 학습한 거 가지고 테스팅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익스피리먼스 그 실험 및 결과 논문에서 어떻게 실험을 하고 결과를 도출을 했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NN이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CNN 아키텍처란 합성고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할 때 유용한 AI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분석은 예시로 들자면 3 곱하기 3 행렬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단순하게 1000 벡터로 이렇게 펼쳐서 가중치를 곱하여서 은닉층으로 전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단점은 이미지의 공간적이고 위치적인 특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CNN, 합성고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CNN의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인풋층이 있고요. 이미지를 입력시키는 인풋층이 있고 컨볼루션 필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어떤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풀링층이 있습니다. 이때 풀링층에서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축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불리는 저희가 흔히 아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소프트맥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출력값의 결과를 출력값의 결과의 합을 1로 만들어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CNN 중 하나인 컨버넷의 합성곡 신경망의 깊이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깊이란 레이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 매우 작은 3 곱하기 3 컨버네이셔널 필터를 가진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깊이를 16개에서 19개 웨이트 레이어로 확장하여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고 이미지는 챌린지에서 당시 소타 모델을 달성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언제 논문인가요? 이거야 2015년 2015년.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좀 바이블격인 논문이라 가져온 거고. 모델을 소개하기 전에 이걸 깜빡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시큐어 코딩 대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침해자가 가진다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CNN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데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CNN의 음성까지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이제 파형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변환을 하여서 파형을 분류함으로써 음성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통화의 형태로 음성을 보내주게 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침해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모델을 소개하는 논문이 이 논문이라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왜 이제 방금 3 곱하기 3 컨볼루셔널 필터를 가진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 곱하기 3 컴프 필터이냐? 이제 컴프 필터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패턴이나 특징을 감지하는 작은 가중치 행렬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때 왜 3 곱하기 3 행렬을 썼냐? 이미지의 최소한의 상하좌우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 크기가 3 곱하기 3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7 곱하기 7 컴프 필터도 있지만 논문에서는 깊이의 영향만 최대한 확인하고자 어떤 너비에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컴프 필터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어떤 깊이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레이어의 깊이가 결국 그냥 레이어를 몇 개 쌓았냐 그죠? 그 네, 네. 가중 채널이 3 곱하기 3개가 채널이 몇 개다 이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아키텍처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눈에 안 들어요. 이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논문에서는 이렇게 A, LRN, B, C, D, E 이렇게 아키텍처를 각 6개로 분류하여서 각기 다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이 각각을 비교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중 D에 해당하는 모델이 VGG16이라고 불리는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여기 이제 VGG16 모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보시게 되는 이 아키텍처는 VGG16이 훈련 트레이닝 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닝 시에만 활용되는 아키텍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좀 남겨주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총 133밀리언. 이거 그러니까 몇 개야 이거? 1억 3,300만 개죠. 그리고 224x 3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서 3이란 이제 RGB 값이 되겠죠. 이제 훈련 시에는 이미지를 224x 3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왜 고정을 시키고 어떻게 고정을 시키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의 컴팩트 레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필터의 크기는 3 곱하기 3이 되게 됩니다. 이때 스트라이드는 1이 되게 되고요. 스트라이드의 의미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5개의 맥스 풀링 층,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줄이는 그런 층도 5개가 있고요. 각 맥스 풀링 층에서 이제 절반씩 이미지의 크기를 축소하게 됩니다. 또 3개의 풀 커넥티드 레이어스가 있고요. 모든 레이어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렐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아웃풋 클래스가 있어서 각 1000개의 어떤 이미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훈련 시에 이 워크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풋 이미지는 RGB 총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서 입력에 들어가게 되고요. 224x 3 크기로 스케일링이 되게 됩니다. 컴브 레이어에서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n 곱하기 m 크기의 행렬로 이제 높이 곱하기 너비 크기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면서 n 곱하기 m 크기의 겹쳐지는 부분의 각 이미지와 필터를 원소의 값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출력합니다. 이 과정이 좀 글씨로 적혀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이때 이미지의 가장 왼쪽 위부터 가장 오른쪽 끝까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 인풋 이 행렬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커널 말고 그냥 컴프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컴프 필터가 각 입력을 훑으면서 어떤 출력을 내뱉게 됩니다. 이때 스트라이드는 이 컴프 필터의 이동 간격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1이면 이렇게 처음에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폭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3 곱하기 3의 출력을 행렬 크기를 가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혹시 여러분들이 저거 공식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거 그냥 벡터 내적이에요 공식이. 그냥 곱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각 요소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 3 곱하기 3이 9개를. 그래서 그냥 나온 게 6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입력 이미지가 5 곱하기 5일 때 3 곱하기 3 필터로 계산시의 최종 출력은 3 곱하기 3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행렬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9번의 스텝을 마쳤을 때 이 행렬이 다 채워지게 되겠죠. 이 다 채워진 행렬을 피처 맵, 특성 맵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레이어를 잘 봤을 때 224바이 224바이 64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근데 이 컴프 필터를 통과하게 됐을 때 이 처음 인풋 이미지가 컴프 필터를 통해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 패딩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요. 이 패딩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인풋 이미지에 테두리에 0을 집어넣어서 5 곱하기 5 행렬을 지금 몇 곱하기 몇으로 만들었죠? 7 곱하기 7 행렬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7 곱하기 7 행렬로 3 곱하기 3 컴프 필터로 이제 내적을 진행을 했을 때 같은 5 곱하기 5 행렬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음 같은 이제 크기를 가진 층에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 필터링 후 저희가 맥스 풀링 층으로 갔죠.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빨간색. 이 맥스 풀링 층에서는 이미지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스파셜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셜 풀링은 일부 커먼 레이어 뒤에 오는 5개의 맥스 풀링 층에 의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거 여기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컨블레이어 스택 뒤에는 이제 여기 빨간색이 끝나는 곳 뒤에는 이제 3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컨블레이어 출력이 7 곱하기 7 7 7 512 행렬이게 됩니다. 행렬이라기보다 텐서에 가깝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25088 차원 벡터로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때 가중치 행렬, 이제 fully connected의 가중치 행렬은 25088 쉐입을 말씀드리면 25088 4096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가중치 곱을 했을 때 몇이 나오냐? 그렇죠. 네. 그 길게 늘어선 4096 차원의 이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펼쳐진 벡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fully connected로 이제 은닉층에 이런 벡터 값들을 전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닉층에 전달이 되고 신경망에서 계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1000개의 아웃풋 클래스에서 나온 값들을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전체가 1이 되는 확률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 방법, 이 CNN 모델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좀 어려운 개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학습은 모멘텀을 활용하여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목표를 최적화해 수행된다라고 논문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단어를 좀 천천히 살펴보면은, 모멘텀은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현재 계산된 기울기 방향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동했던 방향과 속도를 일정 비율만큼 유지하며 이동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니 배치는 여기서 좀 제외하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경사관법을 진행할 때 저희가 어떤 모델을 학습할 때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경사관법을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경사관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좀 속도를 데이터셋을 쪼개임으로써 속도를 올리는 그런 경사관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기계학습 분류 모델 중에 3개 이상의 순서 없는 범주 중에서 하나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1000개의 클래스가 있었죠. 여기서 모멘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경사관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가중치가 초기화가 되게 되면은 그냥 일정한 방향,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가속도를 여기에 적용을 한 건데요. 가속도를 적용하면 점점 더 이제 빠르게 가겠죠.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제 학습 속도에 좀 더 빠르게 이제 어떤 로컬 미니마 혹은 글로벌 미니마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왜 이게 지역 최소값이 탈출이 가능하게 되냐 하면은 저희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좀 어떤 실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펜 같은 게 없네요. 어쨌든 뭐 손으로 그냥 해보자면 그냥 요런 게 있을 때 여기에서 시작하면은 가속도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가 로컬 미니마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속도를 받으면은 속도에 의해서 여기를 탈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이 높지 않은 오르막길을 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내리막 나오다가 작은 언덕이 나와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못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관성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그 전에 속도를 쫙쫙쫙 내갖고 슝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로컬 미니마를 탈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컨브넷의 데이터셋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스라고 하는 ILS VRC 2012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뉘시게 되는데요. 이 밸리데이션 셋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모델을 학습 중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해서 혹은 학습이 잘 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 셋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 저희가 아까 224 x 224로 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숫자는 별로 필요가 없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네네. 이제 저희가 어떤 모델을 학습할 때 처음에 가중치를 초기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잘못된 초기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깊은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울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학습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흔히 듣는 그레디언트 소실이나 폭발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가장 얕은 깊이인 configuration A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해서 이 학습된 A의 가중치를 다른 모델에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게 가중치를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인풋 이미지 가공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이미지의 가공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500 x 800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학습 스케일을 먼저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S는 저희가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 임의의 값이고요. 이때 헤이트와 위드스 중에 최소인 것을 S에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 스케일을 구하게 되고요. 이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 만약에 500 곱하기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너비 곱하기 스케일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제 256 곱하기 410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리스케일입니다. 축소를 그냥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리스케일 후에 이 이미지를 224와 224 크기로 랜덤하게 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고요. 이제 테스트 시에는 먼저 입력 이미지를 테스트 스케일 이미의 Q로 리스케일을 하게 됩니다. 이 Q는 아까 보셨던 그 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풀 커넥티드 레이어들을 이제 컨브 레이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좀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안녕히 가세요.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풀리는 컨버전 네트워크는 모든 사이즈의 이미지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는 훈련 시에는 224와 224만 적용 가능했다면 이제 풀 커넥티드를 없앰으로써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저렇게 풀 커넥티드를 날리면 활성함수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어디요? 아 여기요? 네. 적용되죠.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활성함수가 적용이 안 되죠. 컨브 필터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냥 풀링해주는 역할이고 풀링은 맥스 풀링 층에서 따로 해주죠. 그거는 그 가정 시합으로 해주는 건데 그 활성함수는 예를 들어 렐로 쓴다고 하면은 음수는 0으로 때려버리고 양수는 네.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에 적용이 되나요? 네네. 논문에서는 이제 모든 컨버 필터 층에서 렐로 함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컨버 필터 층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 퍼포먼스 이 VG16이 얼마나 높은 성능을 내는가를 두 가지 오류 척도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즉 잘못된 이미지의 비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측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정답률이 가장 높아야겠죠. 그때 이제 맞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탑5는 이 상위 5개 중에서 정답이 있다면 그거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싱글 스케일 이베루에이션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빨간 줄을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 Q로 리스케일을 하게 되고 이제 고정 S로 학습했다면 이제 Q는 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아까 S를 256으로 설정을 해서 224 by 224를 4의 이미지를 추출을 해냈죠.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 지터링으로 학습을 했다면 Q는 0.5 곱하기 Smin 플러스 Smax가 되게 됩니다. 스케일 지터링이 뭐더라? 까먹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스케일 지터링. 찾아보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이 멀티 스케일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미지를 여러 크기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인풋을 넣어본 후에 그 결과를 평균내는 방법인데요. 이제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크기를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넣어봤고 그 출력한 결과를 평균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D 모델이 25.6%의 오류율에서 24.8%의 오류율로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능이 크게 향상이라고 써놨긴 했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지터링이 뭐냐면 네네. 한마디로 예를 들어 128 곱하기 128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고정으로 쓰는 게 256 곱하기 256이다. 그러면은 128 곱하기 120짜리를 256 곱하기 256으로 약간 억지로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회색 배경으로 채워버리는 식이고 그냥 줄여야 된다면 그냥 다 잘라버리는 식이에요. 그냥 축소가 아니라 잘라. 네, 그냥 잘라버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엄청나게 없어진다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걸 또 많이 쓴다 하네요. 이것도
이제 Combined Evaluation Technical Comparison. 그러니까 이 D와 이 모델에서 멀티크롭과 밀집 모델. 이 멀티크롭은 이미지에서 여러 크롭 추출,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256 by 410 이미지에서 224 by 224 크기로 크롭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그냥 다양한 위치에서 크롭을 해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들을 모아다가 보자. 네, 그렇게 그것을 모아다가 이미지. 이제 댄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스케일 하지 않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댄스 댄스가 뜻이 뭐였다? 밀집. 모르겠다.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뭘까요? 뭐였지? 인풋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 일단 밀집 평가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인풋 이미지 같고 인풋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뭐일 것 같으신가요? 그게 아니다. 미안해. 네. 그 입력 이미지 전체에 대해 합성 CNN을 적용해서 클래스 점수를 얻는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출력으로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수로 해서 이게 얼마나 잘했다를 그냥 바로 그냥 점수를 평가되는 그런 거 같은데. 댄스가? 댄스 이밸류에이션 일단 그거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아까 D 모델이 있었고 E 모델이 있었죠. 그 모델들을 혼합해서 예측 결과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오류율이 방금 25%에서 23%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앙상블한 거죠? 앙상블이죠. 보시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성능을 끌어내 보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 진짜 앙상블까지 쓰면 이제 발악을 한 게 맞는데. 네, 발악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구글넷, 이미지넷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당시에 소타 모델을 달성한 어떤 성능 지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제 매우 깊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깊이가 크게 증가된 컨브넷 아키텍처를 사용하여서 이미지넷 챌린지 세트에서 최첨단 성능을 달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인데요. 이때 당시에 제 생각인데 트레이닝 할 때 224x 224x 3 크기의 이미지로 고정하고 훈련을 했으면서 왜 테스트할 때는 FC 레이어를 컨브 레이어로 변환을 하여서 모든 크기의 이미지에 대해 테스팅이 가능을 하도록 했는지 의문입니다. 네. 이럴 거면 그러니까 애초에 테스팅이 모든 이미지가 가능을 하게 할 거라면은 훈련도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논문에는 해당 관련 질문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클로드에게 물어봤을 때 배치 학습을 제약이라고 하네요. 학습을 할 때 여러 이미지를 배치로 쓸 수가 없고 같은 규격의 이미지를 써서 처리를 해야지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 저게 왜 그러냐면 네네. 그 배치 학습이라면 결국 예를 들어 얘가 AI 모델이 최대 1024를 인풋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얘가 고정된 예를 들어 얘가 한 10을 고정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 한 예를 들면 100개를 이제 배정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게 랜덤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따로 그거를 옵션으로 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거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배치를 막 크게 잡아요. 한 혹시 모르니까 얼마나 크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2024 정도로 잡아야지 하면은 2024로 잡았는데 10자리가 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냐?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 토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통 이제 그 마스크 토큰 같은 게 들어가, 패딩 토큰이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서 그 연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산 자체도 그것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10, 20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막 1000개짜리 1000의 크기를 가진 그런 걸 하는데 AI가 계산하는 건 항상 1000개짜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효율성이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배치 학습을 만약에 배치 학습을 안 하면 요즘 대부분은 거의 다 배치 학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 NLP 쪽에서 그런 거고 비전 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비전 인풋으로 1024 곱하기 1024를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막 저공작 들어오는 게 255 곱하기 225면은 나머지는 다 NLP 쪽에서는 이제 패딩 토큰인데 거기서는 뭐 영어로 채워지거나 뭐로 채워지겠죠. 그럼 이건 쓰레기 값인데도 계산 자체는 해요. 그럼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소개드린 서비스에서는 이 VGG60 모델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새는 또 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잖아요. 비전 쪽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서 뭐 VIT라고 불리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서비스에서도 그 AI의 모델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단 발표는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지? 네네. 기피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VG가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 컨볼루션의 기피적인 측면에 대해서 네네. 다룬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필터 부분의 넓이적인 측면에서 네네네. 만약에 넓이를 바꾸게 된다면 동일한 파라미터 개수를 총 개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만약 넓이가 바뀌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너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깊이만큼 중요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잠깐 질문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깊이 말고 저 예를 들어 필터를 넓히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필터의 크기에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일단은 필터의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정보 손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터가 지금 3 곱하기 3이 됐나?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스트라이드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필터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그 3 곱하기 3의 셀에 있는 정보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과정에서 이게 내적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내정을 해서 최대한 의미적으로 보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의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손실되는 게 이제 공간 정보에 대한 손실이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채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크게 하고 하면은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CNN 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는 잘 알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디지털 영상 처리다 하시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블러링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데 블러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변까지 너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건 노이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보폭 슬라이드 때문에 의미 손실은 최소화될 수 있더라도 의미 없는 것까지 가져와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여기서 3 곱하기 3을 했는데 요 그 필터에 대한 적정한 값을 찾는 태스크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는 그냥 요런 구조가 얘네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있는 구조예요. 이미 되게 그 좀 이전 세대 소타로 있었던 되게 유명한 건데 거기서 테스트했을 때 이게 최적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논문 목적이 뭐였냐면 새로운 아키텍처 제안이 아니라 깊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따라 성능이 높아지는지 보겠다. 그거랑 기존에 있는 거 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대체 저 뭐라 해야 되죠? 풀 커넥티드 레이어를 왜 그걸로 바꿨는지 의문이긴 한데. 컴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출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알겠는데. 근데 저 세 개를 싹 다 바꿀 필요가 아니라 그냥 출력층만 바꿔도 되지 않았나 그러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력층만 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이닝 테스트. 방금 그게. 테스트. 그러니까 저 풀 커넥트 레이어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없는데 그냥 바꿨다고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 컴프 필터에서 공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리고 위치적인 정보들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 학습을 한 거 가지고 이제 1차원 벡터로 쭉 늘이켜서 이제 신경망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 분류 작업을 마친 신경망 파라미터가 이제 가중치가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보존된 가중치를 이 컴퓨터 레이어로 만드는 겁니다. 펼쳐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풀 커넥티드로 인해서 제한이 되었었던 어떤 입력 크기를 늘림으로써 좀 유연하게 바꿨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얘는 예를 들면 255 곱하기 255를 받는 걸로 일단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풀 커넥티드 레이어를 해서 되는 거였는데 그 똑같은 과정을 거치다가 만약에 더 큰 게 들어오면 얘가 받는 거보다 더 오버돼서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바꿔서 해결했다.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같은 거 따로